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정답이다 라고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혁명적인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상황 이론인데요. 이 정말 단순해 보이는 진리 하나가 어떻게 100년이나 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질문 보자마자 이거 완전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 두꺼운 문법책, 끝도 없이 외우기만 했던 거. 영어 공부하다가 특히 이 지긋지긋한 문법 때문에 그냥 때려칠까 했던 순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 자녀들 영어 교육 때문에 밤낮으로 애쓰셨던 학부모님들까지 우리 모두가 이게 영어를 정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믿고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고 매달렸던 그 영문법이 과연 영어 실력을 키우는 탄탄한 기반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100년 동안이나 이어진 거대한 실수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밤새도록 달달 외웠던 그 수많은 문법 규칙들이 사실은 네, 무려 95%. 우리가 배웠던 문법의 거의 전부가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와는 거리가 멀다.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틀렸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심지어 이런 교육 방식을 두고 영어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나라까지 망치는 거짓 교육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니, 95%가 거짓 교육이라니 솔직히 좀 믿기 힘든 주장이잖아요?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 건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주장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이거 그냥 일부 학자들이 하는 좀 특이한 주장 아니야? 라고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건요, 절대 소수의 주장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그리고 국내 내로라 하는 20개의 명문대학교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교육부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까지 이 모든 기관이 함께 심사해서 내린 공식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전국 27개 대학의 영어교육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전원이 단 한 면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기존 문법 25개 항목을 이건 거짓 교육이다 라고 규정하고 아예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와, 이건 뭐 학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낸 핵심 아이디어는 과연 뭘까요? 네, 바로 모든 것을 바꾼 열쇠, 상황이론의 정체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이론 핵심 원리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해요. 바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이게 언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뻣뻣한 규칙을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존 문법이 그냥 맹목적인 암기, 획일적인 규칙에만 매달렸다면 상황이론은 문맥, 그러니까 앞뒤 상황 속에서 진짜 의미를 파악하고 훨씬 유연하게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다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에는요, 우리가 진짜 몇 년 동안 달달 외웠던 익숙한 문법 항목들이 다 포함됩니다. 뭐 동사의 시제, 가정법, 관계사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미래 시제는 무조건 will 이렇게 공식처럼 외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미 확정된 계획을 말할 땐 be going to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바로 이렇게 상황을 싹 무시해버린 획일적인 규칙들이 가짜 문법, 거짓 교육으로 분류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시험들에서는 이미 이 가짜 문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 복잡하고 헷갈리기만 했던 문법의 감옥에서 벗어날 때가 온 겁니다. 특히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죠. 이 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토익, 토플, 그리고 공무원 시험까지
이런 주요 시험들에서 더 이상 상황은 무시하고 그냥 규칙만 묻는 식의 엉터리 문법 문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평가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알겠다. 95%가 가짜인 걸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거냐? 바로 그 질문이죠. 정답은 바로 필수적인 5%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5%. 이게 진짜입니다. 이건 어떤 복잡한 상황에 와도 변하지 않는 영어라는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핵심 문법인 거죠. 이 진짜 5%라는 건요, 주로 문장의 기본 구조라던가 시제의 핵심 개념처럼 정말 언어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의 근거가 되는 공식 문서들이나 이 5%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요, 여러분이 관련 키워드로 검색만 해보시면 직접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가 과연 영어 문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건 무조건 사실이야 라고 믿고 있는 우리 삶의 다른 많은 것들도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상황 이론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건강 상식을 들여다볼 겁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날까요?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발견, 마르크스주의의 붕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으로 칭송받던 이념이 상황이론이라는 새로운 렌즈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학문에 대한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권위였던 칼 마르크스에 대한 실체를 밝힙니다. 세상은 그를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철학가로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론의 분석 결과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는 최악의 거짓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우리에게 지상낙원을 약속했습니다.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고 역사는 계급투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자본과 계급을 없애면 평등한 세상이 온다는 이 논리에 전 세계 수억 명이 열광하며 혁명에 뛰어들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왜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상황이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론을 적용하면 자본과 계급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수많은 가치와 역할 그리고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론의 관점에서 자본을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상황이론에 따르면 자본은 생필품과 재화를 생산하는 필수 수단입니다. 자본은 기술과 건강도로와 항만 같은 사회 인프라를 포함하며 태초부터 이어진 인류의 생명줄입니다. 계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계급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론에서 계급은 역할 분담의 다른 이름입니다. 계급이 사라지면 군대의 지휘 체계, 가족 내의 질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 세상의 모든 질서가 붕괴됩니다. 계급이 사라진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역할이 사라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스승과 제자의 구분이 없으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달과 태양과 지구의 위계가 없다면 우주도 무너집니다. 계급을 없애면 인류는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논리는 이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피부를 따갑게 한다고 해서 태양을 없애야 합니까?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부모를 없애면 자식들의 천국이 옵니까? 이는 패륜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잘못된 이론이 낳은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자본과 계급은 나쁜 것이니 없애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무수한 공산주의 혁명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명이 총칼에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성인들의 전당인 서울대학교의 결정에 주목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에서도 수십 년간 마르크스 이론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론으로 비평한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내용 증명을 접수한 후 즉시 강의의 폐강과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2024년 8월 13일 조선일보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 거짓 교육의 퇴출에는 교육부와 전국교육청, 그리고 20대 명문대학교가 참여했습니다.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은 이제 거짓 교육 금지 결정 7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될 최악의 거짓 학문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상황이론은 자본과 계급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둥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와 상세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바른교육 국민협회를 검색하여 거짓에서 벗어나
바른 교육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사들의 거짓말, 그리고 상황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의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건강 상식들이 과연 모두 사실일까요? 상황 이론이 밝혀낸 놀라운 의학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여기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A그룹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씩 꼭 마셔라.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해라. 반면 B그룹의 의사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 싱겁게 먹으면 오히려 병들고 일찍 죽는다. 기력을 위해 고기를 먹어야 한다. 방송과 매스컴을 통해 의사들은 매일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한쪽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가르침이 동시에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무조건 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순된 정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까? 이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갈등과 방황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억지로 물을 마시고 누군가는 건강을 염려해 물을 끊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바로 상황이론입니다. 상황이론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양쪽 모두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론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많이도, 무조건적인 적게도 정답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가르침은 모두 거짓입니다. 먹어야 하는 물이나 소금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절대적인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당신의 상황을 결정하는 4가지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고난 신체적 특성인 체질입니다. 둘째는 땀을 흘리는 정도와 에너지 소모를 결정하는 활동량입니다. 셋째는 온도와 환경의 변화인 계절입니다. 넷째는 신장 기능 등 현재의 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질병의 유무입니다. 이 변수들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방송 조언을 맹신한 대가는 참혹합니다. 상황이론을 모르고 의사들의 말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자생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분 과잉으로 인해 몸이 붓고 무거워지는 부종이 생기거나 염분 부족으로 기력을 잃고 허약해지는 사례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독약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망가진 투석 환자나 신부전증 환자가 방송을 보고 물 2리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폐에 물이 차서 즉시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한여름 땡볕에서 격하게 활동하는 노동자에게 물 2리터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수분입니다. 이처럼 같은 물 2리터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염분이 빠져나간 상황에서는 짜게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혈압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싱겁게 먹어야 합니다. 소금 섭취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상황에 따라 내 몸이 원하는 염도는 달라집니다. 의사들의 반쪽짜리 진실을 경계하십시오. 방송에서는 개인의 무수히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좋다거나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조언은 위험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채 전문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고민하며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상황이론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정답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절과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그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진짜 지혜입니다. 다수결은 정답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상황이론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은 의사결정의 중요한 도구이지만 진실을 가리는 척도는 아닙니다. 특히 복잡한 개인의 인생 문제 앞에서 단순한 다수결은 최적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이론은 진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다수결의 환상이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위험한 선택으로 이끄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신뢰받는 국영방송 KBS의 간판 프로그램 아침마당의 코너인 황금연모 시니어 토크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아침 약 1시간 동안 방영되며 인생 경험이 풍부한 60대에서 70대 어르신 약 45명이 패널로 출연합니다. 방송의 형식은 인생의 난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패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를 논하고 시청자들은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라 믿으며 귀를 기울입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살아생전에 넘겨주는 것이 옳은지 잘못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성과 반대의 다수결 표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방송 결과는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쪽으로 압도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수많은 방청객들의 요란한 박수와 함께 방송이 마무리되었고 유명 강사와 유튜브 채널조차 이 결론을 인용하며 자식에게 미리 재산 주면 굶어 죽는다며 절대로 주지 말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방송에 나와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반드시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쪽에서는 배신당하니 주지 말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 폭탄을 맞으니 무조건 주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일반 대중들은 이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양쪽 모두 거짓말입니다. 방송의 다수결도 세무사의 조언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주지 말라는 말은 자녀가 사업자금이 절실하거나 세금 절감이 필요한 상황을 무시한 폭력적인 조언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말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개인의 복잡한 재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오직 개개인의 상황에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을 결정짓는 변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산 규모가 10억인지 100억인지, 가족관계는 화목한지 소원한지, 부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상속세 이슈는 얼마나 시급한지에 따라 해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람이 100명이면 정답도 100가지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A는 세금 문제와 자녀의 사업자금 필요성이 커서 생전 증여 100%가 정답입니다. 반면 케이스 B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여 사후 상속 100%가 정답입니다. 케이스 C는 절충하여 반반 나누는 것이 현명할 수 있고 케이스 D는 사회 환원의 뜻이 있어 전액 기부가 정답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답이 존재함에도 방송은 이를 단순한 투표로 결정해버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방송은 높은 시청률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동안 약 550회에 걸쳐 방영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부모 용돈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육아는 누가 맡아야 하는지 등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복잡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 다수결로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론에 근거한 비판이 방송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인생의 정답을 결정하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놀랍게도 방송사는 이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인생의 난제를 패널들의 다수결로 결정하여 시청자들에게 정답처럼 제시하던 그 코너는 더 이상 방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이론이 실제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곧 정답입니다. 미디어에서 들리는 박수 소리나 다수의 의견에 현혹되어 정답을 찾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텔레비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정답의 종류도 100가지라는 상황이론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상황을 분석하여 진짜 정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지성사의 가장 오래된 전쟁 중 하나를 끝낼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150년 전쟁의 종식, 상황이론과 기원의 조화입니다. 혹시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정말 지긋지긋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과학 시간에는 진화를 배우고 종교시설에 가면 창조를 배우잖아요. 이 두 가지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아서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상황이론이 이 150년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이론 5편을 통해 진화와 창조가 서로를 죽이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필요한 전장, 끝나지 않는 소모전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지난 150여 년 동안 세상은 유신론과 무신론,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두 거대 담론의 전쟁터였습니다. 화면의 이미지가 강렬하네요. 두 개의 바위가 충돌해서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른바 데스매치였습니다.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을 악으로 규정하고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비과학적인 미신으로 치부하며 싸워왔으니까요. 맞습니다. 소스 자료에 따르면 이 갈등은 학문적 토론을 넘어선 상호 파괴적인 대립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며 싸우는 동안 온 세상은 피로감에 젖었고 정작 중요한 진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세 번째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바로 미국 대법원의 번복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림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논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학구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 지위에 대해 무려 2차례나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법부조차 갈팡질팡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교육 현장과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이 사법적 번복 사례는 이분법적 논쟁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큰 난리로 몰아넣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론은 이 지루한 싸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상황이론의 판결, 거짓 교육 금지 결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거짓 교육이라니 정말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상황이론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진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 자체를 거짓 교육으로 규정했다는 것인가요? 정확합니다. 상황이론은 이 소모적인 대결을 거짓 교육 금지 결정 7개 항목 중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는데 이를 무시하고 양자택일만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진화는 서로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을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6번째 슬라이드, 존재의 복합성을 보시죠. 단 하나의 메커니즘은 없다 라는 제목 아래에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는 세 개의 원이 겹쳐진 곳에 현재의 인간이 존재하네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창조와 진화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화 하나로만 설명하거나 창조 하나로만 설명하려 했던 것이 오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진화와 창조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무한합니다. 7번째 슬라이드는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보여줍니다. 상대성 존재 이론, 오른쪽 없이는 왼쪽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손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인상적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함께 존재해야 서로의 의미가 성립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부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한쪽을 없애는 것은 곧 전체의 맥락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8번째 슬라이드에서 이 개념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사라지면 여자라는 개념도 사라진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서로를 부정하면서 자신만이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는 것처럼 창조와 진화도 서로가 존재함으로써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부정하는 것은 마치 오른발이 왼발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성 존재 이론을 이해한다면 이 대립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됩니다. 9번째 슬라이드는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2번째 비유, 생태계의 질서라고 되어 있네요. 숲속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어우러진 사진이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소나무는 대나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는 서로 자신만이 옳고 상대방은 없어져야 한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이좋게 공존합니다. 진화와 창조 또한 자연의 섭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결론, 화목한 공존의 길입니다. 태극 문양처럼 두 원이 서로 조화롭게 맞물려 있는 이미지가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황이론 하나만이라도 알았더라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아요. 태양과 지구와 달이 공존하듯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화목하게 공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황이론 5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150년 전쟁을 끝낼 평화의 열쇠를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과 증명 자료는 바른교육 국민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른 조화와 공존의 시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야, 이것만 알면 인생 다 풀린다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마치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해 줄 것 같은 그런 조언이나 격언들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는요,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조언 하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랐다가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한 사람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네, 지금부터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떤 지혜라고 굳게 믿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청년의 인생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이거 실화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우리가 평소에 이건 진리야 라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청년, 감옥에 있죠? 나이가 겨우 19살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젊은 나이에 철창 안에 갇히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진짜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리는 조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다가온 여자를 건드리지 않는 건 그 여자에 대한 모욕이고 조물주에 대한 배신이다. 와,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대학 선배가 술자리에서 툭 던진 말이었대요. 하지만 이 청년은 이 말을 무슨 인생의 진리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맹신한 나머지 성추행 및 성희롱이라는 죄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조언 자체가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전에 이 청년이 그 말이 적용될 상황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거죠. 사실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생각의 열쇠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모든 건 상황에 달려있다는 이 단순한 원칙을 아는 거예요. 선배의 말이 어떤 상황에선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끔찍한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상황이론이라고 부를 건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믿음의 가치는 오로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는 생각이에요. 만약 그 청년이 이 이론을 알았다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이 상황 이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속담들을 한번 무대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뜻을 가진 속담들을 딱 붙여놓고 과연 어느 쪽이 정답일지 여기서 한판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건 현실을 똑바로 보고 무모한 짓은 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에이, 저는 안 되면 사다리라도 놓고 올라가라는 말이 훨씬 더 끌리는데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도전하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 더 맞는 말 같나요? 자, 두 번째 대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겸손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가르침이죠. 근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욕심을 버리면 인생을 망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야망이나 성취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욕심은 필수라는 거잖아요. 아, 이쯤 되니까 진짜 혼란스러운데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답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내 능력이 한참 부족하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게 현명하겠죠. 근데 충분한 잠재력과 도구가 있다면요? 당연히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죠. 맞습니다. 이 상황 이론이라는 게 그냥 이런 속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아주 복잡한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인데도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되고요. 다른 상황에서는 끔찍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호스트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저울이 모든 걸 다 보여주네요. 한쪽에는 사랑, 다른 쪽에는 범죄가 놓여 있죠?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디로 기울을지를 결정하는
저울의 중심축, 그 받침점이 바로 상황, 즉 컨텍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몸을 만지는 행동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끔찍한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도 사실 비슷해요. 그 제안이 놓인 상황을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그 달콤한 말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결국 이런 실패가 계속 쌓이면 도덕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나중에는 뭔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냥 두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조언이나 규칙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상황 이론이 우리한테 주는 진짜 깨달음은 따로 있어요. 어떤 조언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최종 판단의 책임, 그게 바로 우리 자신한테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이란 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명언, 속담, 선배의 조언은요, 그냥 판단을 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그 도구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바로 상황을 읽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것만은 무조건 맞아 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나만의 정답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나 옳은 걸까요?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상황이론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분이죠.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그런데 이 두 분이 남긴 마지막 말에는요, 아주 크고 깊은 미스터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수수께끼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철 스님의 유언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을 스승으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나는 지옥에 간다고 하신 거예요. 심지어 석가모니와 달마대사마저 지옥에 있다고 말했죠.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법정 스님의 마지막 부탁도 만만치 않게 당혹스럽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베스트셀러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감을 줬던 바로 그 책, 무소유를 스스로 없애달라고 하신 겁니다. 맞아요. 이 유언들이 알려졌을 때 정말 다들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했죠. 도대체 뭘 깨달았기에 자신의 한평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남기신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이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를 단 하나의 개념, 그러니까 상황이론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보면 전부 설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죠.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 상황이론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이 맞고 틀리는지는 오로지 상황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이론이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 이론을 스님들의 가르침에 한번 직접 적용해보죠.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굳게 믿었던 가르침들이 어떻게 특정 상황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말라는 가르침,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 말은 당장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에게는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가르침이 됩니다. 아니,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식물을 먹는 것까지도 일종의 살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인 거죠. 욕심을 버려라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만약 모든 사람이 욕심을 싹 다 버리면 사회가 발전할 동력을 잃고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존하고 또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성철 스님이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평생 가르쳤던 것들이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하셨다는 설명이에요. 네, 이제 두 번째 미스테리로 넘어가 보죠. 바로 법정 스님의 그 유명한 책 무소유입니다. 이 가르침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이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99%의 상황에서 무소유는 거짓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99%라니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그 근거가 재밌는데요.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가진 거 다 버리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냐는 거죠. 이 분석은 무소유라는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실천하면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무소유는 치매 환자 같은 정말 특별한 1%의 경우에나 유효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은 아주 직접적인 비판까지 제기합니다. 법정 스님 본인이야말로 책의 저작권으로 얻은 막대한 부, 큰 스님이라는 권력,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라는 명예까지 사실상 모든 걸 소유하면서 정작 무소유는 실천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 이론은 단순히 두 스님의 유언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큰 의미로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거장이 평생의 가르침과 성찰 끝에 결국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맞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그게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두 거장이 마지막 순간에 남기려 했던 핵심 메시지라는 게 이 분석의 결론인 거죠. 그리고 이 관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모든 속담이나 격언, 심지어는 거대한 이념이나 철학까지도 특정 상황에서는 전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도발적인 주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도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을 뒤집는 시간 상황이론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정말 뜨거운 감자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서 불이 나는 주제, 바로 친일파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상황이론 8편,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화면에 프리즘 같은 그림이 보이죠? 역사를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의도와 결과라는 빛으로 쪼개서 봐야 한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볼까요?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악, 무조건적인 비난. 그리고 옆에는 친일파 후손이라며 유명인들의 이름이 적힌 전단지 사진이 있네요. 사실 우리는 친일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자동 반사적으로 나쁜 놈, 매국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라는 낙인은 주홍 글씨나 다름없습니다. 누가 친일파 후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평생 업적이나 인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돌을 던지게 되죠. 소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그 행위의 구체적인 맥락은 무시한 채 그저 이름만으로 낙인을 찍어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론은 이 견고한 믿음에 균열을 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삼각형이 나오는데요. 상황, 의도, 결과. 이 세 가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황 이론은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 살았는가? 둘째, 그 행동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셋째,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가? 이 세 가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아주 기막힌 예시를 들고 있네요. 바로 임진왜란 때의 논계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면 한쪽은 술을 따르는 모습이고 다른 한쪽은 칼을 쥐고 있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논개가 외장에게 술을 따르고 입을 맞추고 몸을 밀착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친일 행위이자 매국노의 행동이죠. 그렇네요. 만약 논개가 외장을 끌어안고 투신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논개는 영원히 더러운 친일 기생으로 기록됐을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녀의 숨겨진 의도가 적장을 살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애국자로 부릅니다.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일파처럼 보였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상황 이론을 통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와, 여기서 이야기가 더 깊어지네요. 5번째와 6번째 슬라이드 내용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일파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근대화의 1등 공신이라고 주장한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친일파 행세를 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사실 일본의 첨단 과학기술, 행정, 군사기술을 훔쳐오기 위해 위장했다는 겁니다. 기술을 훔쳐오기 위해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예시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었고 우리가 단순히 창을 들고 싸워서 조선 왕조를 복귀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임금님 밑에서 신분제 사회를 살거나 근대화된 일본의 무령 앞에 도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의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져온 기술과 시스템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면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무조건 나쁜 친일파라고만 할 수는 없는 논리군요. 7번째 슬라이드는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태어나 보니 일제시대였고 학교에서는 일본이 조국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그저 열심히 공부했고 내 조국이라고 배운 일본을 위해 일했을 뿐이다. 사실 그 시대를 태어난 게 죄는 아닌데 말이죠. 해방 후에 그 지식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 단순히 그 시대를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8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의 모순을 꼬집습니다. 입으로는 뜨겁게 반의를 외치면서 정작 휴가 때는 일본으로 여행 가서 초밥을 먹고 일본 맥주를 마시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뜨끔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친중, 친미는 괜찮다고 하면서 유독 일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9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저울 그림이 보이시죠?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친일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퉁쳐서 비난하는 건 상황 이론을 무시한 거짓 판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나쁜 친일이었는지 아니면 후일을 도모하고 근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좋은 친일, 전략적 선택이었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고 상황, 의도, 결과라는 3가지 렌즈로 역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황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상황 이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상황이론 9편은 정말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돈과 부동산을 전 국민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 가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내가 못 가진 빌딩도 좀 나눠 갖고 재벌들 돈도 좀 나눠 갖고 말이죠. 그럼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주제가 바로 부와 자산의 평등한 분배, 과연 정답일까입니다.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도 놓치고 있는 이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 상황이론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이야기부터 해보죠. 사실 평등한 분배가 대성공을 거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혁명 초기에 있었던 토지개혁입니다. 맞아요. 거대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소작농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었죠. 이때 결과가 어땠나요? 확신에 차서 대성공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내 땅이 생겼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생산량도 늘고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됐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바로 이 성공의 기억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슬라이드 제목이 치명적인 착각이네요. 사람들이 농지를 나눠서 성공했으니 공장도 나누고 돈도 나누면 다 성공하겠지? 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비극의 씨앗이었죠. 칠판에 빨간 X표가 보이시죠? 토지는 자본이나 공장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 이론에 따르면 대상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는데 사람들은 이걸 똑같다고 착각하고 가진 자들의 재산을 무작정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다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먼저
농지입니다. 농부들이 각자 땅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메커니즘이 단순합니다. 내 땅에서 흘린 땀은 곧 나의 식량이 된다. 즉, 쪼개서 나눠줘도 각자 열심히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결과는 풍요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이번엔 공장과 기업입니다. 부조들의 공장을 뺏어서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면요? 예를 들어 거대한 비행기 엔진 공장을 100만 명이 나눠 갖는다고 칩시다. 엔진을 톱으로 썰어서 나눠 갔나요? 우리는 생산수단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부품 조가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제트 엔진 날개 하나 집에 들고 간다고 해서 거기서 쌀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결국 결과는 참혹합니다. 6번째 슬라이드를 보세요. 공장은 멈추고 사람들은 고철을 들고 서 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쪼개는 순간 생명력을 잃습니다. 공장을 분해해서 나눠 가지면 그건 부가 아니라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생필품 생산이 중단되니까 경제는 그 즉시 붕괴해버리는 거죠. 농지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공장 말고 현금을 나누는 겁니다. 재벌 회장님 돈을 싹 걷어서 헬리콥터로 뿌리는 거죠. 와, 공짜 돈이다 하고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겼으니 일을 할까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산 활동을 멈춥니다. 물건은 안 만들어지는데 시중에 돈만 넘쳐나죠. 그 결과가 뭐죠?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돈 휴지로 벽지를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누는 것은 선이고 독점은 악이다 라는 도덕적 관점으로만 접근했어요. 하지만 경제는 도덕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대상의 성격을 무시한 평등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해답은 상황 이론에 있었군요. 퍼즐 그림처럼 딱 맞는 상황이 있고 안 맞는 상황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골고루 나누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있고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무조건적인 분배가 정답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몰라서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10번째 슬라이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독립적 자산과 유기적 시스템의 차이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의 미랄이나 모래는 쪼개도 여전히 미랄이고 모래입니다. 이건 독립적 자산이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시계는 어떤가요? 톱니바퀴를 쪼개서 나눠주면 시계가 갑니까? 안 가죠. 이게 바로 유기적 시스템입니다. 기업과 화폐는 시계와 같아서 쪼개면 죽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연결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재벌을 해체해서 나누자, 대기업의 유보금을 풀어줘 나누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선할지 모릅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상황 이론으로 보면 그건 21세기의 최첨단 기업을 19세기의 농지로 착각하는 겁니다. 시계를 망치로 부숴서 나눠 갖자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의도가 좋아도 상황을 모르면 결과는 참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가족 그림이 있네요. 가족끼리도 밥은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생명이나 인격을 쪼개서 가질 수는 없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진정한 경제적 지혜는 무조건적인 평등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상황과 지켜야 할 시스템을 구분하는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상황 이론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팟캐스트 주제는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화면에 적혀 있네요. 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거짓말인가? 아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다 거짓말이라니 이거 너무 과격한 주장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상황이론 10편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세상의 진리들이 왜 상황 앞에서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보이고 옛날 고서들도 보이는데 그 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속담, 명언, 철학, 심지어 과학까지 다 틀렸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증명됩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잘못된 영문법이나 성철 스님의 유언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모든 가르침은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거짓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는 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수학 논리학에서는요. 만약 하나라도 예외가 존재하면 그 명제는 거짓, 뻘스이다라고 규정합니다. 100개 중에 99개가 맞아도 딱 하나의 발레가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거죠. 아, 수학적으로는 예외가 없어야 참이다? 그럼 테스트를 해보죠. 예쁜 벚꽃 사진이 있네요. 꽃이 피면 봄이다. 이건 맞지 않나요? 땡, 틀렸습니다. 옆에 발레 사진을 보세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는요. 한겨울 비닐하우스, 온실 속의 꽃은요. 꽃은 9월에도 피고 10월에도 핍니다. 그러니 꽃이 피면 봄이다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한 방 먹었는데요? 그럼 이건 과학 법칙이니까 맞겠죠. 물은 아래로 흐른다. 이건 중력이니까 진리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면 어디로 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모세관 현상은요? 역시 위로 가죠. 비가 되어 내리려면 아래로 흐르려면 물은 반드시 먼저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예외가 너무 많으니 이것도 거짓입니다. 아니, 물이 위로 간다는 생각은 못했네요. 이건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8월은 덥다. 지금 8월인데 더 춥겠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비행기 타고 남반구의 호주로 가보시죠. 거기는 8월이 한겨울입니다. 패딩 입어야 해요. 8월은 덥다는 말은 한국이라는 상황에서만 맞는 말이지 지구 전체로 보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아, 남쪽 나라는 겨울이군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건 주제 파악하라는 좋은 교훈 아닌가요? 그런데 옆에 사다리 그림이 있네요. 만약 사다리가 있다면요? 혹은 헬리콥터가 있다면요? 도구가 바뀌는 상황이 오면 모도를 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다리를 놓고라도 올라가라고 가르쳐야 할 상황도 있는 거죠. 이 속담 역시 상황을 무시한 거짓 조언일 뿐입니다. 듣고 보니 소름 돋네요. 조건이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가 믿던 진실이 다 거짓 명제가 되어버리는군요. 맞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모든 가르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만 있어도 수학적으로는 거짓말이 되니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조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도형들이 빛나고 있어요. 오직 수학만이 불변한다. 네, 유일하게 수학만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항상 2죠. 상황이론과 관계없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수학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학 속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복잡한 도로 위에서 정치, 경제, 민화를 겪으며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정치, 경제, 자연과학의 지식들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은 상황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카멜레온이랑 맥가이버 칼, 맞는 칼이 있네요. 이게 상황이론을 상징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식의 참과 거짓은 고정된 게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 색을 바꿉니다. 무수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이게 바로 상황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결국 누구 말을 믿어야 하죠? 선생님? 뉴스? 나침반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이네요. 학교나 뉴스에서 배운 걸 맹신하지 마세요. 판단의 주체는 오직 당신입니다.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이게 지금 나한테 약인가 독인가를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저울이 있네요. 진실과 거짓, 유익과 유해, 심지어 정의조차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어제의 정의가 오늘의 불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거짓이 내일의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는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 재정이 됩니다. 절대적인 선악은 수학 빼고는 없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 우리가 처한 현실 같아 보여요.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가만히 멈춰있는 불변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즉
상황을 읽으셔야 합니다. 상황 이론이야말로 이 파도를 넘어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상황 이론으로 단단히 무장하십시오. 오늘 10편까지 달려오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정답은 없다는 것, 오직 나의 상황만이 정답이라는 것 말이죠. 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갇히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상황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유연함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이론 팟캐스트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상황이론 11편의 주제는 시작부터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화면의 제목을 봐주세요. 통계인가 폭력인가? 우리가 흔히 믿었던 국가의 통계조사가 사실은 국민을 괴롭히는 폭력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력이라니. 단어가 아주 세죠. 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한평생 성실히 세금 내고 산 자영업자분이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갑니다. 통계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이름만 들어도 쨍쨍한 기관들이 상황이론을 무시한 채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결국 혈세탕진과 국민 괴롭힘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을 보시죠. 출판사를 운영하는 분이 겪은 실화입니다. 어느 날 정부기관에서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당신네 출판사 책의 생산 단가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책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정말 가관입니다. 아이고, 대답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군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라는 말은 세무조사만큼이나 무서운 폭력입니다. 책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무조건 대표도서 하나의 단가만 내놓으라니 이건 조사가 아니라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는 취조와 다를 데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질문인지 화면의 비율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가요. 왼쪽 그림을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평소에 먹는 음식의 단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100원짜리 사탕일 수도 있고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일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빠져 있으니까요.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오늘 대전 식당에서 점심으로 드신 짜장면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전 식당 짜장면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정부의 통계조사가 바로 왼쪽 물음표 같은 엉터리 질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 이론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화면에 프리즘 그림이 보이시죠? 어떤 질문이든 이 상황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야만 올바른 정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죠. 상황이 불명확하면 정답도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들이 이 당연한 이치를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의 숫자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니 그게 바로 거짓 통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출판사 사장님이 왜 대답을 못했는지 화면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책 100권을 만들 때 제책 비용이 1,000원이면 단가가 10원인 것 같죠? 하지만 저자의 원고료와 편집비가 2,000원이라면 단가는 순식간에 30원으로 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생산 단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고료를 선불로 줬느냐 아니면 책 팔린 만큼 주는 인세냐에 따라 계산법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이런 복잡한 속사정은 무시하고 그냥 얼마냐고만 묻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화면 오른쪽을 보세요. 갑자기 책이 대박나서 5만 부를 추가 생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단가가 확 떨어지죠. 대량 생산이니까요. 초판이냐 재판이냐 혹은 절판 직전이냐에 따라 단가는 춤을 춥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숫자를 무시하고 마치 고정된 가격표가 있는 것처럼 통계를 내라고 하니 이건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례입니다. 화면에 엉킨 실타래가 보이시나요? 바로 상용 근로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통계청이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했는데 이게 정말 코미디입니다. 처음엔 고용계약서 쓴 사람이라고 했다가 구두계약도 된다고 번복하고 나중엔 4대 보험 가입자라고 했다가 또 보험 없어도 1년 일하면 된다고 말을 바꿉니다. 심지어 나중엔 1년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까지 포함시켰어요. 기준이 오락가락하는데 무슨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통계가 아니라 개그입니다. 자발적 퇴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은 자발적이라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재판 가서 부당해고로 판결나고 항소심에서 또 뒤집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원도 헷갈리는 걸 통계조사표에 적어내라니
응답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결국 이 엉터리 조사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화면의 도미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통계조사는 거짓 데이터를 낳고 그건 결국 거짓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네, 붉은색 도미노가 쓰러지는 걸 보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엉터리 결과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엉뚱한 지원 정책을 펴니 당연히 실패하죠.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건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은 조사받느라 괴롭고 세금은 세금대로 날리는 악순환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성인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면에 큼직한 도장이 꽝 찍혀 있네요. 전국 15개 명문대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심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찬성 100%, 반대 0%입니다. 이런 통계조사는 거짓이므로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문에 교수님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통계학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조사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화면의 문구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폭력입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 홀로 선 사람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관료주의 앞에 선 우리 국민 같네요. 전지전능한 신조차도 세상 모든 것에 정해진 답이 없도록 창조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바뀌는 게 섭리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헌법으로도 못 정할 기준을 멋대로 정해서 강요하는 건 명백한 오만이자 폭력입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짓 통계 조사를 멈추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거짓 통계 조사를 발견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바른세상 국민협회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제보가 낭비되는 세금을 막고 불필요한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론이 밝혀낸 진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